1번.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케이스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해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해서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여기서 만약에 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리고 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까지 나오면 이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투었다고 할지라도 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인정됐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는 지금 문제에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잘못된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착각을 한 거죠. 또 오판단을 해서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내용이 없이 채무 이행을 거부한 채 소송을 통하여 다투고 있고,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말은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가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거고 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존재에 관해서 착각을 한 상태에서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었는데, 이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것이 인정까지 된다면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은 인정되지 않지만,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은 것이 그냥 혼자만의 착각이고 혼자만의 오판단이었다면 이러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러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즉 인정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이행 보조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 감독상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이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게 이행 보조자가 뭘까인데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조문을 하나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법 제391조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 여기서 말하는 피용자는 요 타인이 피용자겠죠?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즉 채무자의 이행 보조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을 하거나 또 채무자가 타인, 이행 보조자를 사용해서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 즉 이행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한다라는 조문입니다. 2번을 다시 읽어보면 이행 보조자에게, 즉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때에도 조문에 따르면 바로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을 본다.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 문장은 채무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이런 내용은 민법 제391조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게 왜 나왔을까 하면 민법 756조를 보면 사용자 배상 책임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사용자 배상 책임. 민법 756조의 사용자 배상 책임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과실이 없다면 사용자가 면책되는 조항이 있거든요. 즉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데 피용자에게, 즉 사장님이 직원들의 선임 감독에 과실 없이 잘 했는데도 직원이 사고를 쳤다면 이 경우에는 선임 감독을 잘한 사용자, 즉 사장님은 면책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법 391조랑 헷갈리게 하려고 756조의 문구, 조문 문구를 그대로 따다 썼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행 보조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아 면책되지 아니한다. 이게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민법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는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었나요? 바로 위에 조문 적어놨죠. 한번 다시 읽어보면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간주한다. 이런 조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 밑에 내용이 파생될 수 있을까요?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가 채무자의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한다? 물론 이행보조자라고 하는 게 이행을 보조해주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되지만 지시, 감독을 받는 관계, 즉 사회적 종속관계에 있을 필요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확장되는 것은 틀린 설명이고요. 이 조문에서 보듯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또 피용자가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 즉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라는 그러한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면서 채무자에 대하여 사회적 종속 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말해서 또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도 상관없다. 즉 이렇게까지 확장되면 안 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4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 요구에 응하여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에 그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한 번 더 문장을 뜯어볼게요.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 요구에 응해서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수선하도록 한 경우 그 수급인은, 이 수급인은 제3자를 의미합니다. 제3자, 이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을 보조해주는 사람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되게 유명한 문제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유명한 판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문제이기 때문인데 여기서 문제가 두 가지 추가로 응용돼서 파생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수급인 제3자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로 볼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처럼만 나오면 수급인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다. 수선해야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수급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종속적인지 종속적이지 않은지를 따져서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로 보냐 안 보냐의 문제가 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급인 제3자가 임대인과의 관계가 종속적인지 종속적이지 않은지 독립적인지는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용자는 이행을 보조하는 관계에 있는 사실상의 관계로서 충분하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종속관계에 있을 필요도 없고 독립적인 지위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행보조자는 그냥 채무자에 의하여 사용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경우 케이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어떤 판례냐면 메추리 농장 판례거든요. 메추리 농장 판례. 임대인, 메추리 농장 토지를 가진 임대인이 임차인, 메추리 농장 사장님의 수선 요구에 응하여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도급을 줘서 수선해달라고 한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전기공업사 사장이에요. 전기공업사 사장. 사장님께 수선해달라고 한 경우에 전기공업사 사장님은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인가?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잘 출제가 되는 건 이 전기공업사 사장님이 전기를 수선을 하다가 화재가 난 거죠. 화재가 났을 때 제3자가 낸 화재를 임대인이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느냐? 즉 화재 발생에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냐가 포인트거든요. 맞는 설명입니다. 조문을 다시 보면 뒷부분부터 볼게요.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즉 임대인이 제3자인 수급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는 전기공업사 사장님의 고의나 과실은 임대인의 고의나 과실로 보고 간주한다고 했기 때문에 화재로 인한 책임은 임대인이 지고 결국 화재 발생의 귀책 사유도 임대인이 진다고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 불이행상의 손해배상 책임, 즉 민법 391조에 따른 손배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설명이 될게요. 5번. 채무자의 묵시적 동의 하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도 채무자가 그 책임을 진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총칙에 되게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복대리라는 개념이거든요.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개념인데 복이행보조자도 마찬가지로 이행보조자의 이행보조자입니다. 즉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잡으면 묵시적 동의하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채무자가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하는 거를
승낙, 명시적으로 승낙을 하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둘 다 괜찮습니다. 즉, 채무자는 복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행 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 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명시적으로 승낙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면 채무자는 복이행 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관하여도 다 책임을 진다. 즉 민법 391조에 의해서 고의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번.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야기 행위에 국한될 뿐이고 이행보조 행위의 기회를 이용하여 발생한 모든 일탈 행위에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쉬운 예 하나만 들면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게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관련해서 채무의 이행을 똑바로 하지 못했다거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했다거나 또는 고의로 잘못했다거나 할 때는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이행보조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로 했어요. 어떤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수리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물건을 이행보조자가 훔친 거예요. 이렇게 채권자의 물건을 훔친 경우처럼 채무의 이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채무자는 이 본조에 의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실질적으로 관련된 고의나 과실에 의한 손해야기 행위에 국한되는 거지 이행보조자라는 기회를 이용해서 발생한 모든 일탈 행위, 예를 들면 도둑질, 절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7번.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경우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 의무 정도는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행보조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그 과실은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이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채무자가 견습공을 이행보조자로 사용해서 수리 행위를 했다면 만일 이행보조자를 기준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주의 의무 정도는 이행보조자가 아니라 채무자, 책임을 지는 주체인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8번, 9번은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이행보조자는 채권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불법 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건 틀린 설명인데 이행보조자는 채권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요까지는 맞는 설명이죠. 채권 관계의 당사자는 당연히 채권자와 채무자이고 채무자가 이행보조자를 사용했다고 할지라도 책임은 결국에 채무자의 책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행보조자는 채권관계의 당사자가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문제인데요.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보조자는 이행을 보조하는 자이고 모든 게 채무자의 행위로 간주된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다 용서가 되고 책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는 불법 행위 책임의 경우 면제되지 않는다. 면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행보조자의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평가가 되면 채권자가 이에 기해서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틀렸기 때문에 틀린 문제가 되고요. 9번도 같이 봐야 되는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그 채무자의 이행보호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 양자는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행보조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고 또한 이행보조자가 한 행위가 불법 행위로서 평가가 되어 불법 행위 책임을 갖게 되는 경우
양자는 결국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부진적 연대 채무 관계가 됩니다. 10번 이행 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경과실인데 일단 첫 번째로 면책특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면책특약. 면책특약이 뭐냐? 당사자 간에, 즉 이행보조자와 채무자 간에 만약에 장래 이행보조자가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뭐 고의에 의하든지 과실에 의하든지 채무 불이행을 하더라도 그로 인한 책임을 채무자가 지지 않겠다. 당사자 상대방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면책특약이라고 하는데 이 면책특약의 효력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면책특약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계약 자유의 원칙상 유효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적 자치를 존중해서 유효한데 두 번째로 예외가 있겠죠. 예외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데 만약에 이행 보조자가 고의로 했거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의 경우에 이럴 경우에조차도 채무 이행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돼서 무효입니다. 너가 이행 보조자가 고의로 어떠한 행동을 하든 정말 큰 현저하게 잘못한 중과실로 실수를 하던 나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거야 라는 거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이거를 반대 해석하면 만약에 이행 보조자가 경과실을 할 경우 아주 작은 미세한 실수를 했을 때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반대 해석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위의 문제를 다시 보면 이행 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11번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걸 잘 알기 위해서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청구 요건,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요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사실. 세 번째, 그로 인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이 세 가지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배 청구의 요건입니다. 이거를 반대 해석해보면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지 않았으면 채무자에게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을 했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전쟁이 나서 천재지변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이행할 수가 없었다면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배 청구를 채무자에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일정한 손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만약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다면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다시 보면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세 번째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12번 채무 이행의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냐면 확정 기한, 불확정 기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건 한번 정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민법 387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행기와 이행지체. 1항, 채무 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채무 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를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2항,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첫 번째로 기억해둬야 될 거는 채무 이행에 대한 기한을 정할 수도 있고 확정 기한. 예를 들면 확정 기한으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대놓고 확정 기한이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은 2023년 11월 12일까지 갚아 채무를 이행해 라고 하는 거는 확정 기한입니다. 또
기한에는 또 불확정 기한이 있을 수 있구나. 불확정 기한이 있는 거 예를 들면 첫눈이 올 때 또는 내가 흰머리가 날 때 이런 거는 불확정 기한입니다. 또는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 언제일지 기한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합격할지, 언제 흰머리가 날지, 눈이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고 또는 기한이 없는 경우는 쉬운데 예를 들어서 밥 한 번 먹자. 도대체 언제? 기한이 없는 경우를 예를 대표적으로 밥 한 번 먹자. 이런 식으로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행기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걸 먼저 기억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확정 기한일 경우에는 2023년 11월 11일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이 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 날짜의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날부터 돈을 11월 11일 빼빼로데이까지 갚아라고 했으면 빼빼로데이까지 안 갚은 11월 12일부터 지체 책임을 지고 지연배상금을 물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2일부터입니다. 또 불확정 기한, 첫눈이 올 때, 흰머리가 날 때, 합격할 때는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눈이 언제 왔는지 집에만 있어서 알 수가 없고 흰머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알 수도 없고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도 연락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합격을 했구나, 흰머리가 났구나, 눈이 왔구나는 이 사실관계를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알았으면 그 바로 다음 날부터 이것도 지체 책임, 또 지연배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또 기한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밥 한 번 먹자라고 했는데 언제 먹을지 기한을 전혀 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주말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너가 그때 밥 한 번 먹자고 했지? 밥 먹자 라고 하면 이 약속을 한 사람은 밥 먹자라는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바로 지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녁에 밥 먹자 라고 했는데 안 먹고 이제 미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때부터 받은 때로부터 바로 지체 책임이 들어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조문 표현에는 이렇게 씁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쓰는데 이거는 조문 표현 그대로 나오면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선지에서 도래한 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안 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받은 날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날 그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실제적으로 다음 날, 알게 된 다음 날, 받은 다음 날, 이게 맞는 정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 나오면 그냥 도래한 때, 안 때, 받은 때로 하니까 조문 표현 그대로 맞는 표현으로 쓰면 되고, 날로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틀렸다, 다음 날로 해야 됩니다. 이걸 되게 헷갈리게 내기 때문에 되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12번, 13번을 다시 볼게요. 채무 이행의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고, 밑에 문제를 같이 보면 2016년 1월 12일 화요일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 이것도 확정 기한인 거예요. 이렇게 둘 다 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도래한 때 이렇게 쓰거나 도래한 날의 다음 날, 이 두 가지 경우만 맞는 정답이 될 겁니다. 그 기한이 도래한 날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틀리게 나온 건데 때로 고치거나 다음 날로 고쳐야 맞는 선택지가 됩니다. 13번, 이것도 확정 기한 1월 12일까지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으면 13일부터 지체 책임을 질 때, 이거 맞는 설명이죠? 다음 날부터라고 했으니까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맞는 설명입니다. 14번,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조금 말로 들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쉽게 보여드릴게요. 갑을병이 나왔고요. 갑과 병은 채권 채무자의 관계고, 또 갑과 을은 반대의 채권 채무자 관계입니다. 자, 여기서 병인 채권자가 갑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채무 관계를 알게 된 병이 가압류를 해서 돈을 갚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야 강제 이행을 했을 때도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병은 제3채무자가 채무자인 갑에게 지급하고 갚아야 할 돈을 가압류한 상태인 거고, 을은 지급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을은 병의 가압류로 인해서 갑에게 채무 변제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그렇다면 지급 금지 명령을 받았으니까 을은 병에 대한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거냐, 채무 자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가압류를 걸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즉 여기 5월 1일까지 갚아야 된다고 나와 있죠. 이렇게 확정 기한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채무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가 있다고 해도 채권의 이행기, 즉 5월 1일이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느냐? 5월 1일이 지났는데 지급 금지 명령을 받아서 갚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때 지나면 지체 책임이 부과되니까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탁하면 되죠. 법원에 공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잘 기억했다가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채권의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해서, 즉 을이 아까 갑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칠 뿐, 채무 5천만 원 그 자체를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압류, 병이 5천에 대해서 때린 가압류가 있다고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죠. 5월 1일. 만약 이걸 말로 바꾸면 도래한 날 다음부터는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제3채무자는, 즉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해야 한다. 이러면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즉 맞는 설명이고요. 15번. 지시채권의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 책임이 있다. 기한의 도래로 지체 책임이 있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지시채권의 증서에, 일단 지시채권이 뭐죠? 어음과 수표를 의미합니다. 어음과 수표. 또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같이 적고 공부해 볼게요. 무기명 채권의 증서. 무기명 채권은 뭘 의미하냐면 식권이라든지 상품권 또는 입장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고요. 어음과 수표를 지시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지시채권이든 무기명 채권의 증서에 변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의 도래로 지체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야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한이 당연히 도래해야 하고, 두 번째, 증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증서를 제시하고, 세 번째, 이행해달라고 이행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게 안 됐을 때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지체 책임. 안 됐다기보다 이게 이행될 때까지를 지체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 한번 쉬운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식권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11시 점심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점심시간인 11시가 도래가 해서 가서 증서를 제시합니다. 식권을 드리고요. 이행청구, 밥 주세요 라고 이행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식당 아주머니께서 밥을 줄 때까지가 지체 책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에 식당 아주머니께서 밥 주실 때까지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변제 기한이 있다고 해서 그 기한의 도래 하나만으로 지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입니다. 16번. 2016년 1월 12일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로 하였으나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못한 때에는 2016년 1월 13일이 지나도 채무자는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자, 채권자가 방문하면 상품을 인도하기,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 추심채무의 이행이라고 합니다. 추심채무의 이행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로 가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로 가서 이행을 청구하고 받아오는 거를 추심채무의 이행이라고 하는데, 즉 이렇게 정해진 확정 기일에 추심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채권자, 추심채무의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추심행위, 즉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서 채권자의 협력행위가 없으면 이행 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로 와야지만 이행할 수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오지 않아서 이행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기한 도래만으로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이 채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17번. 쌍무계약의 기한, 확정기한부 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이행지체가 된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쌍무계약의 기한, 확정기한부 채무,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거래를 합니다. 1월 1일 새해에 거래를 하자. 쌍무계약. 서로 채권 채무의 관계를 갖자는 거죠.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1월 1일에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을 너는 나한테 가방을 줘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근데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는 거죠. 갑은 을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고 동시에 을은 갑에게 가방을 줘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100만 원을 주지도 않아 놓고서는 가방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가방을 안 줬냐면 돈을 안 주니까 동시이행 관계인데 돈을 안 줘서 가방을 주지 않았다고. 이런 거를 위법성 조각이라고 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반대로도 을이 갑한테 가방을 줬는데 100만 원을 안 주는 상황. 또 갑이 100만 원을 주지 않고 가방만을 요구하는 상황? 똑같은 얘기인가? 이렇게 서로 반대의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 그런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으면서 나는 가방을 받았는데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을 안 준다. 그 경우는 당연히 이행지체가 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18번. 채무 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아까 전에 불확정한 기한의 예로 첫눈이 올 때 또는 흰머리가 날 때 또 하나 뭐 들었죠?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렇게 불확정한 기한이 있을 때 채무자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아니라 안때라고 했습니다. 안때. 같은 말로 안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첫눈이 오는 집에만 있어서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첫눈이 언제 왔는지, 흰머리가 언제 났는지, 언제 합격을 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안때로부터 이행 책임을 집니다. 19번. 불확정 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면 그때부터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불확정 기한부 채무에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0번. 중도금 지급 기일을 2층 골조 공사 완료시로 한 경우 그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채무자가 그 완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2층 골조 공사 완료시, 이거는 확정 기한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죠. 불확정 기한을 이행기로 정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죠. 근데 불확정 기한의 경우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고 민법 387조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는데 완료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을 해보면 중도금 지급 기일을 2층 골조 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 기한으로 이행기를 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도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골조 공사가 완료된 것만으로 부족하고 채무자가 그 완료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1번.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아까 전에 기한이 없는 채무도 한번 봤었죠.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밥 한 번 사줄게 라고 말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즉 채무 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이행 청구를 받은 때, 이거를 같은 말로 표현을 하면 이행의 최고를 받은 때, 이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받은 날의 다음 날이죠. 즉 다시 한번 21번 볼게요. 판례에 의하면 기한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이행의 최고,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22번.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 손해의 배상금 채무는 채권자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확정된 지연 손해배상금 채무는 결국에 손해배상 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인 거죠.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권자로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니까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연 손해금 자체도 똑같은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채무인 거예요. 금전 채무의 성질이 지연 손해 배상금이라는 거지. 똑같은 금전 채무의 불이행으로 생긴 채무이기 때문에 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3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비로소 지체 책임을 진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당연히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것만 봐도 당연히 맞는 설명이라고 알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일까? 여기에 의문이 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갑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타인의 토지의 소유자인 을이 너가 지금 내 토지에서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부당점유다.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내놔라. 땅도 반환하고 부당이득으로 취한 이익도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이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아, 내가 5월 1일까지만 부당이득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이행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 당장 이행의 기한이 없이 당장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당장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받은 때 바로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24번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 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요.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림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 을, 병이 똑같이 나왔고요. 갑과 을 사이에는 기한 없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한 없는 채권. 그런데 이러한 기한 없는 채권을 갑이 병에게 양도를 합니다. 즉 양수인이 되는 거죠. 병이 양수인. 그리고 양수인 병은 채권을 양도받고 채무자에게 소송을 바로 제기를 하게 됩니다. 즉 기한 없는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병이 소송을 걸 당시에는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즉 대항 요건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무자는 양수인이 진짜로 채권을 양도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 누군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소송을 걸고 나서 한참 뒤에 채권자가 드디어 이제 채무자에게 내가 병에게 채권을 양도했어. 병은 양수인이 맞아라고 채권 양도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대항 요건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즉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청구받은 때를 기한이 없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청구받은 때를 언제로 해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청구받은 때를 통지가 이루어진 8월 1일로 봐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날도 아니고 대항 요건을 갖춘 날, 즉 통지가 이루어진 8월 1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갑과 을이 가지고 있던 기한 없는 채권 같은 경우 채무에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이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인데 만약 지명채권, 기한이 없는 채권인 지명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갖추어질 때까지 채권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따라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 병이 채무자 을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또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즉 소송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가 갖추어졌다면 채무자는 을은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헷갈리게 내려면 아마 이렇게 내겠죠. 소송을 제기한 날을 청구받은 때로 생각을 해서 지연배상금 계산을 해야 한다. 소송이 제기된 5월 1일로 봐야 한다고 문제가 나올 텐데 그러면 틀린 설명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춘 날,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날을 청구받은 때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먼저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당연히 도달주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걸로 깔고 갈게요. 도달된 다음 날부터, 날이니까요. 도달된, 또 같은 말로 도달된 때도 되겠죠? 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맞는 설명입니다. 25번. 이거는 2024년 노무사 기출에서 출제됐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민법 576조에서 정하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있거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 이것은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 보아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갖게 됩니다. 26번, 27번은 묶어서 한 번에 보겠습니다. 26번.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언제든지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차주의 이행기가 도래하게 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603조 2항을 근거로 하면 언제든지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언제든지가 아니라 그러면 돈을 빌려주고 한 3천만 원 빌려주고 다음날 바로 내놔라고 하면서 지체가 시작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 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행 지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로 언제든지 그 다음 날부터 도래하는 건 틀린 설명입니다. 27번도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피해자로부터 최고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이거는 그냥 암기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불법 행위에서 기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 행위 성립과 동시에 그 당일부터 채권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 지체가 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 받은 것도 억울한데 그 당일은 피해 보상에서도 빠지고 그 다음 날부터 심지어 청구를 해야만,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청구를 해야만 이행 지체가 돼서 가해자가 지체 책임을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피해 입어서 내가 죽었으면, 내가 식물인간이 됐으면 어떻게 될 건데,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최고로 보호해주기 위해서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불법 행위 성립과 동시에 바로 그 당일부터 채권자가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아도,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피해자겠죠? 피해자의 청구 없이도 당연히 이행 지체가 돼서 당일부터 가해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불법행위 관련해서 27번이 원칙에 관한 얘기라면 28번은 예외에 관한 얘기입니다. 불법행위에서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은 손해 발생 기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불법행위에서 이때 위법행위를 하고 위법행위로 인해서 이때 손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의 경우 기산일이 필요하잖아요. 이때는 손해 발생 기점을 기산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연배상금 계산을 한다는 말입니다. 손배
청구권의 지연 손해금은 손배 청구권이니까 손해 발생 기점을 기산일로 하여 발생합니다. 29번. 29번과 30번은 한 번에 보겠습니다. 29번.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는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또 30번도 같이 볼게요.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한다. 1번, 2번 차이점을 보면 1번은 형성권적 기한 이익의 상실 특약이고 두 번째는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 특약이네요.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로 와보시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 특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지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 두 번째는 아까 봤듯이 형성권적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입니다. 정지조건부라는 거는 특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채권자의 별도 청구가 필요 없이 당연히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두 번째,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특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의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조건만 충족했을 때, 그러니까 요건만 충족했을 때 바로 상실이 되는 건 정지조건부 특약이고요. 사유가 발생한 거 플러스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는 거는 형성권적 기한이익의 상실 특약입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문제로 올게요. 29번. 형성권은 아까 뭐라고 했죠? 형성권은 당연히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특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채권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형성권적 기한이익이 이 조건이 충족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그 특약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정지조건부에 대한 얘기고요. 30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한 경우 정지조건부는 뭐라고 했죠? 아까 요건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사유만 있으면 자동으로 당연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정한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당연히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1번. 이미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더라도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이자도 늦게 내면 당연히 지연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해서 갚아야 할 이자를 갚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지연에 대한 손해금을 내야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번. 이행 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본래의 채무 이행을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보배상 문제네요.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먼저 이행을 최고하여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채무자가 그 기한 내에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는 지행 후에 이행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 거절할 수 있어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가름한 손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보배상이 뭐냐? 본래 급부를 받지 않고 추가로 지연 손해배상금까지 다 합쳐서 한 번에 손해배상 받는 거를 쉽게 설명하면 전보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행 지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래의 채무 이행을 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이행이 없다면 이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반대 해석을 한 번만 해보면 전보배상을 청구하려면 당연히 채권자의 최고가 필요하겠죠.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지도 않고 바로 전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틀린 설명입니다. 33번, 34번은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33번.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이행 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34번 이행 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이거는 예를 하나 들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갑이고요. 을이 채권자예요. 갑은 을에게 기타를 대여했습니다. 기타 연습을 좀 하고 줄게. 그리고 12월 31일 연말에 기타를 돌려주겠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월 1일이 되자 폭설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인 갑이 살던 원룸이 부서집니다. 원룸이 부서지면서 여기 안에 기타가 있었는데 기타도 같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였죠. 폭설이 내렸으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갑의 잘못이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잖아요. 12월 31일에 돌려줬으면 원룸이 부서지지 않아서 폭설로 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타가 부서지지 않았을 텐데 이행을 지체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 을에게 기타 값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인데 밑에 거를 같이 볼게요. 이행 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2월 31일에 돌려주지 않고 1월 1일도 갖고 있다가 채권자에게 을에게 손해가 발생했죠. 을 소유의 기타가 손해가 발생했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갑이 12월 31일에 이행을 해서 을 집에 갖다 뒀더라도 기타가 망가졌다면 채무자인 갑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여기 원룸 옆집에 을이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기타가 있으나 제때 줘서 여기에 기타가 있으나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 네, 35, 36, 37번은 한꺼번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실게요. 이행불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행불능인데 이렇게 법률 행위를 기준으로, 즉 채권 성립을 기준으로 이전에 이미 불능 상태였으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법률 행위, 채권 성립 이후에 불능 사유로 법률 행위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색 화살표로 가는 게 원시적 불능, 오른쪽은 후발적 불능입니다. 일단 이것만 봐주세요. 그리고 밑에 원시적 불능은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부 불능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집을 거래를 했습니다. 주택을 거래를 했는데 전부 불능이라는 거는 집, 예를 들면 지붕이 다 날아가고 집이 붕괴가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런 집인 줄 몰랐던 거죠.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집을 매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붕도 없어, 벽도 없어, 완전히 붕괴된 집이면 이거는 전부 불능인 상태인 거예요. 계약 체결상 과실이 있는 법률 행위로서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집이 집으로서 그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법률 행위 이전부터 거래가 불가능한 집이었기 때문에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전부 불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입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집 주택 거래를 매매를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미 창문이 깨져 있는 겁니다. 창문이 깨졌어. 일부 불능인 거예요. 바닥도 있고 벽도 있고 지붕도 있고 살기 좋은데 창문이 한 개가 깨진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법률 행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유효로 두고 대신 담보 책임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깨진 창문에 대해서 보수를 해달라, 수리를 해달라 또는 수리 비용 청구권이 따로 발생하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는 법률 행위 이후 후발적 불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과 주택 거래를 예로 해볼게요. 즉 계약 체결 후에 집이 소실된 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서 이미 집 거래를 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집을 보러 갔는데 계약이 끝나고 중도금까지 주고 집을 보러 갔는데 집이 사라진 거예요. 집이 사라진 이유는 소실된 이유는 채무자가 실수로 불을 그 성냥개비를 놔두는 바람에 담배꽁초를 둬서 집이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행 불능 상태가 됐는데 이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다는 거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전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내가 매매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당연히 집을 주고 집을 인도해주고 등기까지 넘겨줘야 하는데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러한 이행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하고 따라서 전보배상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위험부담 문제가 있어요.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있고 채권자, 매도인, 매수인으로 할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집을 넘깁니다. 집을 인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인도받고 나서 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을 하겠죠.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일단 집을 인도를 하고 등기까지 넘긴 상태에서 이제 대금 지급은 받기 전에 재해가 일어나서 이 집이 멸실하게 됩니다. 이 집이 사라지고 났을 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줘라. 내가 너에게 집을 그래도 넘겼으니까 지금은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지라도 주택 자체가 소실됐다고 할지라도 대금을 달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매도인, 즉 채무자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구하지 못합니다. 매매 대금 지급을 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다시 돌아와서 법률 행위에서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예컨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건물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법률 행위가 무효로 되는 거는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객관적 불능에만 하나입니다. 주관적 불능을 제가 예로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적어놨는데 주관적 불능의 경우에는 일단 건물 계약 체결을 했는데 매매 계약 체결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매도인 거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를 주관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유효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인의 건물을 사와서 다시 매수인에게 주면 되니까 이행기까지 그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유효하게 보고 다만 사와서 주지 못할 경우 그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거래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왼쪽이 이미 있었던 일이 원시적 불능, 이후가 후발적 불능이고요. 전부 불능과 일부 불능, 또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행 불능의 문제, 위험부담 문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배운 것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35번.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 불능인데 귀책 사유가 없다는 것은 매도인이 위험 부담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부담을 진다는 거죠. 따라서 후발적으로 그냥 전쟁이 터져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럴 경우에 매매 대금, 건물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아까 전에 보여준 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6번.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이건 없었는데 이건 있네요.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귀책 사유가 있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이행 불능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연히 전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37번.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주관적이네요. 원시적, 주관적 전부 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원시적인 주관적 불능은 타인의 권리 매매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계약의 목적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는 거였어요. 그럼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 매도인한테 건물을 사와서라도 나한테 넘겨 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38번. 이행 불능이란 사회생활상 경험 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 문장은 사회생활상 경험 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핵심이겠네요.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다. 채무의 이행이 불능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게 맞는데 종국적으로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의 내용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요. 한강에 반지가 빠졌다. 이걸 당연히 과학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공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불가능하지 않겠죠.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회생활상 경험 법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서 한강에 반지 빠졌는데 내가 찾아올게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죠.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행 불능은 사회생활상 경험 법칙과 거래상의 관념, 이 표현을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39번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초 매매계약은 이행 불능으로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그 사실 자체만 가지고는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 불능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부동산을 이중 매도하고 매도인이 그중 1인에게 먼저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여 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1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로 이중으로 매매 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면 당초의 매매 계약이 이행 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체결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당초의 매매 계약을 계약금의 2배를 물러주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면서 이후에 한 계약의 매매를 유효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등기가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40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 불능으로 된다. 이거에 관련해서 비슷한 문제들이 밑에 쭈르륵 나오거든요. 이행 불능이 맞느냐 아니면 이행 불능을 인정할 수 없느냐 이렇게 나눠서 판단해야 되는데 다른 화면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갑과 을은 이제 매매 계약을 서로 체결했습니다. 갑은 부동산 매도인이고 을은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을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제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3가지 케이스가 대표적입니다. 첫 번째로 그 부동산 부동산 상에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제3자의 명의로 가등기가 있는 경우, 또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등기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가 있거나 또는 가압류 등기도 되어 있거나 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명령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행불능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된 채로 매수인 을에게 등기가 넘어가더라도 매도인 갑이 자력만 있다면 언제든지 변제해서 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행불능이다라는 사정만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행불능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행불능이란 채권, 이렇게 매매계약 체결 같은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지금 위와 같은 상태는 ABC가 있다고 해도 갑 매도인이 자력으로 변제해서 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ABC가 된 채로 등기가 넘어오긴 했지만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는 할 수 없는데 만약에 갑이 ABC, 즉 제3자 명의의 가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또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를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그때는 을에게 이행불능을 인정해 주어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그러려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그 부동산 상에 제3자 명의로 가등기를 맞춰 주었다면 그 가등기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가등기만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1번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부터 틀렸죠. 이행불능이 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읽어보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42번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그 토지를 병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에게 해준 경우 갑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이 된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갑이 을에게 먼저 첫 번째로 매도를 했는데 그럼 을에게 이제 깨끗한 등기를 넘겨줘야 하는 게 원칙인데 그 토지를 을에게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이 자체로 이행불능이 돼서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갑이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으면 즉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제할 수 없는 무자력의 상태가 인정되면 그때 매수인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맞는 설명입니다. 43번 갑소유의 X토지를 임차인 을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요구에 따라 병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다시 한번 갑소유의 X토지를 임차인 을이 병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한 때에는 갑의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갑의 을에 대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가 뭘까요?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건데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시킬 수 없게 되면 임대인의 사용이나 수익시킬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행불능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갑소유의 X토지를 임차인 을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병의 요구에 따라 이거는 수식어일 뿐이에요. 결국에 임차인 을이 병에게 직접 X토지를 인도를 해버렸기 때문에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 대한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의무는 이행불능이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용, 수익시킬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44번 매매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가 기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제3자의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기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그의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가처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효과가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것에 의해서 곧바로 부동산 위에 어떤 지배관계가 생겨서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타의 처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처분 등기로 인해서 바로 계약이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45번 매매 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경매 넘어갔다고 해서 바로 불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력이 있다면, 변제할 자력이 있다면 돈을 다 갚고 변제를 다 끝내고 경매 진행을 멈추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행불능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6번 매매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원시적 불능 중에서도 주관적 불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주관적 불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타인 권리 매매를 의미하는 건데요. 매매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와서 주면 되죠. 사와서 주면 된다. 따라서 원시적 불능이면서 주관적 불능일 때에도 이거는 이 거래 계약은 유효로 봐줍니다. 47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이게 손해배상에서 전보배상에서 이러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채무의 일부만이 불능으로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잔존 부분의 급부 청구와 함께 불능이 된 일부 부분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잔존 부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도 없고 또 그 잔존 부분의 이행만을 제공하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일부의 이행을 거절하고 전부의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47번을 한 번 더 보면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또 다시 말해서 이행 가능한 나머지 부분만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또 신의 측에 반하는 때에는 채무의 이행은 전부가 불능이기 때문에 전부의 이행에 가름하는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48번.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인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 말소나 진정 명의 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즉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 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해달라 또는 진정 명의를 회복을 해달라고 청구할 때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이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방해배제 청구권, 민법 214조에 있는 방해배제 청구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등기 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즉 본래의 급부를 상실했다면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다고 파악해서 등기 말소 등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의 이행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390조 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본래 급부에 대한 권리를 상실했기 때문에 이를 대신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피해를 입고 마느냐? 그게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게 됩니다. 즉 민법 390조 상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될 뿐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청구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49번. 채무자의 과실로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이행해라 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이행 불능이 됐기 때문에 기간 내로 이행해라 라는 말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문장입니다. 50번. 채무자의 귀책 사유 있는 이행 불능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50번부터 56번까지 문제에 대상 청구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대상 청구권이 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대상 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대상 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가름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옆에 그림으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갑이 처음에 을과 매매 계약을 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거든요. 이 부동산을 10억에 넘기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렇는데 이제 등기를 넘기기 전에 제2 매수인인 병과 이중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병은 이 건물에 대해서 13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갑은 병 제2 매수인과 13억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매수인 정당하게 원래 매매 계약을 하기로 했던 을의 경우에 만약에 갑이 약속대로 을에게 등기를 제대로 넘겼다면 10억에 팔았겠고 또 을이 병에게 팔아서 3억의 이익을 남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차액인 3억을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을이 갑에 대해서 그 이익 3억의 상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대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상 청구권의 요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채무자에게 목적물의 급부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합니다. 후발적으로 이중매매 계약으로 후발적으로 원시적으로가 아니라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상태죠. 이 후발적 불능에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귀책 사유가 있던 없던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는 게 대상 청구권 성립 요건입니다. 두 번째, 원칙적으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반대 급부가 이행 불능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한다. 반대 급부가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문제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50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손배 청구를 해야 하며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틀린 설명입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1번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고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대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야 하고가 맞는데 두 번째는 그 불능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를 묻지 않는다고 했죠.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는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52번 교환 계약의 목적물인 양토지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되어 쌍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서로에게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한쪽만이 협의 취득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능이 된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양 당사자 모두, 양 토지 모두 이행 불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다시 한번 보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의 반대 급부가 이행 불능 상태에 있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아주 일부라도 협의 취득이 되면 안 되고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건데 아까 문제에서 다시 보면 양쪽 모두 이행 불능이 됐기 때문에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3번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시효 취득자가 대상 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보상금 수령권자가 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대상 청구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그가 얻은 대상의 상환 내지 양도를 청구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도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보상금에 대해 점유자가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 수령권자가 나다. 내가 점유자인데 내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상금 수령자가 나고 직접 내가 보상금을 받겠다라는 확인을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54번 채무자가 수령하게 되는 보상금이나 그 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 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어떤 사유로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는 좀 옛날 문제인데 44년도거든요. 참고로 한 번만 더 볼게요. 어떠한 사유로든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대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55번.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대한 인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고 이로 인해 매도인이 화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채권자인 매수인은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 보험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만 인도 의무 이행 불능 당시에 매수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될 뿐이다. 이거는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는 제한설과 무제한설로 학설이 나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무제한설이 맞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 보험금 또는 화재 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 보험금, 화재 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 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제한설입니다. 제한되지 않습니다. 전액 전부를 줘야 합니다. 전액 전부. 56번.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대상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이기 때문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또 대상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목적물의 수용 또는 국유화로 인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때부터 언제부터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57번. 아파트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 유지 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최진실 판례입니다. 최진실 판례. 아파트 광고 모델 계약에서 광고 모델 계약을 최진실이 체결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품위 유지 약정을 했어요. 한데 그 최진실이 별거 중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하게 되고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돼서 그 경위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자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자들에게 최진실이 그 남편과의 물리적인 충돌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자신의 멍들고 부은 얼굴 또 충돌이 일어난 현장을 촬영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이 공개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광고 모델 계약에서 정한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광고주인 아파트 건설 회사에게 최진실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58번.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설명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배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맞고요.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행 거절이라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 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이행 거절이라는 채무 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 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입니다.